31번 갑은 2023년 9월 30일 을에게 자신 소유의 X부동산을 3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천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 원은 2023년 10월 30일 한 달 후죠. 잔금 8천만 원은 또 한 달 후인 11월 30일에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X부동산을 갑이 을한테 파는데 3억 원을 받기로 한 거죠. 그런데 그 중에 2천만 원을 바로 계약금으로 지급하고요. 한 달 후에 중도금 2천만 원, 또 한 달 후인 11월 30일 잔금 8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이에요. 기억, 을이 10월 25일 날 중도금 2억 원을 을에게 지급한 경우 10월 25일이면은 조금 일찍 미리 지급한 거죠. 이렇게 미리 지급하더라도 이행착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따라서 을은 10월 27일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죠? 계약금 해지 안 돼요. 니은 을이 10월 25일 중도금 2억 원을 갑에게 지급한 경우 똑같죠? 이 경우 갑은 10월 27일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갑이든 을이든 이행 착수를 한 거잖아요. 중도금 미리 지급해서 이행 착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금 해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맞죠? 디귿 을이 계약 당시 중도금 중 1억 원의 지급에 가름하여 자신의 병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갑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자리에 병도 참석하였다면 갑은 10월 27일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을이 중도금 2억 원 중 1억 원만 갑에게 주고 나머지 1억 원은 병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거예요. 이 경우도 즉 중도금 지급에 가름하여 제3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한 경우도 이행착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금 해지를 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디귿도 맞는 지문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 전부 맞죠.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32번 민법상 임대차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어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그쵸? 임대차 계약은 채권이기 때문에 일단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나중에 이행의 문제가 남을 뿐이죠. 2번 임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우리 판례의 태도예요. 영구로 정한 임대차 약정 가능합니다. 3번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지출한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쵸? 우리 판례의 태도죠? 필요비 금액의 한도 내에서 차임 지급 거절할 수 있습니다. 4번 임대차가 묵시에 갱신이 된 경우 전 임대차에 대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아니죠. 소멸하죠. 이거는 민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4번이 틀렸고 답이죠. 5번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는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까지 포함된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맞아요. 33번 갑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을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한 후 그 지상의 Y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갑이 을에게 Y 건물에 관하여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갑이 을에게 X토지를 빌려가지고 그 위에 Y 건물을 지었죠. 그리고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겁니다.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Y 건물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도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쵸?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도 매수 청구권의 대상은 될 수 있어요. 맞습니다. 2번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갑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다.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면 갑에게 엄청 손해잖아요. 이거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맞아요. 3번 Y 건물이 X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었다면 갑은 Y 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아니죠. X토지에 걸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은 제3자 소유 토지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매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번이 틀렸고 답이죠. X토지 위에 걸쳐져 있는 Y 건물에 대해서만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4번
갑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갑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쵸? 매수 청구권 행사하려면 차임을 꼬박꼬박 잘 내야 돼요. 5번 갑이 적법하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Y 건물의 점유 사용을 통하여 X토지를 계속하여 점유 사용하였다면 갑은 을에게 X토지 임료 상당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진다. 그쵸? 계속해서 점유 사용하면은 임료는 내라는 거죠. 따라서 5번도 맞습니다. 34번 매매 계약의 법정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일방 당사자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이행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판례 태도예요. 니은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의 대상에는 매매 대금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그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수령한 지연 손해금도 포함된다. 이 지연 손해금도 포함된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맞아요. 디귿 과실상계는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쵸? 과실상계는 이 원상 회복할 때는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맞는 질문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 전부 맞죠?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35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건물의 전부 공용 부분 및 대지 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용 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쵸? 복도를 취득시효로 소유권 취득할 수 없잖아요. 1번 맞죠? 2번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고요. 3번 구조상 공용 부분에 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이건 민법 규정이고요. 4번 구분 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그쵸?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 처분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5번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과 일체성을 갖게 된 후 개시된 강제 경매 절차에 의해 전유 부분과 분리되어 처분될 수 있다. 아니죠. 전유 부분과 일체성을 갖게 됐는데 어떻게 분리되어 처분할 수 있겠어요? 분리되어 처분할 수 없겠죠. 따라서 5번이 틀렸고 답입니다. 36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1번 1억 원을 차용하면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기하지 않으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번 매매대금 채무 1억 원의 담보로 2억 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매매대금에 관하여는 이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번 차용금 채무 1억 원을 담보로 2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 변제 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그쵸? 빌린 돈이 1억 원인데 담보가 더 커요. 부동산이 2억 원짜리예요. 그쵸? 그리고 등기까지 했어요. 따라서 3번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원칙적으로 적용되겠죠. 3번이 답이에요. 4번 차용금 채무 3억 원의 담보로 이미 2억 원의 다른 채무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4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 변제 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4억 원이 아닌 거죠. 2억 원이 다른 채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억 원밖에 담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는 빌린 돈이 그 담보보다 더 크기 때문에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자, 5번 1억 원을 차용하면서 2억 원 상당의 그림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림 같은 동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적용되지 않아요. 37번 부동산 명의 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한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자, 기억 명의 수탁자의 상속인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죠. 따라서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니은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가압류한 명의 수탁자의 채권자는
당연히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기 때문에 대항할 수 없어요. 디귿. 명의 신탁자와 명의 신탁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등기 명의만을 명의 수탁자로부터 격려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자도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다라고 할 수 없죠. 따라서 대항할 수 있습니다. 리을. 학교 법인이 명의 수탁자로서 기본재산에 대한 등기를 마친 경우 기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허가권을 갖는 관할청은 역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니은만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죠. 답은 1번이네요. 자, 38번. 갑은 1월 5일 을로부터 그 소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 원, 월입료 50만 원,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을에게 보증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X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음 중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보죠. 1번. 갑은 1월 6일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그쵸? 1월 5일 자정부터 니까 1월 6일 오전 0시죠. 이때 대항력을 취득하는 거 맞습니다. 2번. 제3자에 의해 5월 9일 경매가 개시되어 X주택이 매각된 경우 갑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보증금에 대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아니죠. 갑의 임차권은 등기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배당 요구를 해야만 해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우선 변제 받을 수 없습니다. 배당 요구를 해야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2번이 틀렸고 답이죠. 3번. 을이 X주택을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집주인이 을에서 병으로 바뀐 거죠. 이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 의무도 병에게 승계되는 거니까요. 을은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한다는 말이 맞는 거죠. 4번. 갑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쵸? 차임 연체하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아요. 5번.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 맞습니다. 39번. 을은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5월 1일 갑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시 소재 X상가 건물을 보증금 10억 원, 월입료 100만 원,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임차하는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을의 주장이 인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을은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죠. 자, 문제 질문을 보면은 설이기 때문에 환산보증금이 9억 원을 초과하면은 원칙적으로 상인법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보증금이 이미 10억 원이나 되기 때문에 월입료 뭐 계산하지 않더라도 9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인법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도 적용되는 규정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 바로 이 부분을 묻는 문제예요. 자, 기억. X상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을이 대항력을 주장하는 경우 이 대항력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도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따라서 을이 주장하면은 인정되겠죠. 니은. 을이 갑에게 1년의 존속기간을 주장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은 환산보증금 9억 원 초과 시 적용되지 않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1년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없어요. 주장하더라도 인정되지 않겠죠. 자, 디귿. 을이 갑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주장하는 경우 이 문제가 좀 어렵죠. 원칙적으로 계약갱신 요구권은 환산보증금이 9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근데 문제지문을 보면은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갱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기본적으로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환산보증금 초과에도 적용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아셨죠?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종기 전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기억만 을이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1번이 답이죠.
40번 갑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5월 1일 배우자 을과 자신 소유의 X건물에 대해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남편인 갑이 부인인 을에게 X건물을 명의만 넘겨주기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쳐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명의신탁 약정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인인 을이 이 X건물을 병에게 팔아버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쳐준 거예요. 이 경우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을은 갑에게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갑은 을에게 명의만 넘겨줬을 뿐이에요. 그러면 을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기화로 병에게 팔아먹은 거죠. 따라서 그에 대한 책임을 갑에게 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묻는 문제예요. 자, 1번 갑은 을을 상대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2번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2번이 틀렸고 답입니다.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부당이득으로 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3번 갑은 을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명의신탁은 무효이기 때문에, 즉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기 때문에 무효잖아요. 그래서 무효인 행위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죠. 따라서 3번 지금 맞는 겁니다. 4번 을이 병에게 X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5번 을이 병에게 X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똑같은 경우죠. 이 경우 을은 갑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부담하죠. 앞에서 설명했죠. 쉽다.